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46번 프린트 3쪽에서 우리 러시아 혁명, 지난 시간 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러시아 혁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이 자체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일 전쟁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전쟁 이후에 레닌의 신경제 정책 부분이 이제 스탈린의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엮여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혁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러시아가 어떠했는가 이 과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러시아 역사를 좀 저랑 이제 파트별로 절대왕정에서 잠깐 배우고 19세기사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러시아 역사를 좀 정리를 하실 거라면은 저랑 그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35번 학습지 35번 학습지에 이제 7쪽 여기가 동유럽 절대왕정 파트예요. 동유럽 절대왕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하면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학습지 이제 19세기사죠. 이 19세기사 42번 학습지 8쪽에 니콜라이 1세와 니콜라이 1세 기억하시죠? 그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참전해서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짜르의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던 이 청년 장교들의 혁명이었던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진압을 했고요. 그 이후에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싸웠던 크림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냐의 이 오스만 제국 지원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었던 그 니콜라이 1세 그리고 그 니콜라이 1세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 우리 러시아도 이제 근대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겠다 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농노해방 지방의회 설치 등을 추진했었던 그래서 연해주를 차지하고 러티 전쟁에서 승리했던 알렉산드르 2세 하지만 이 알렉산드르 2세는 허무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러시아는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 돌아온 거는 지식인들의 반발과 테러. 그 테러로 인한 차르의 사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 이후에 등장하는 차르들은 이놈 새끼들은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개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해서 전제정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19세기사.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35번 학습지 7쪽에 동유럽 절대왕정 파트에서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42번 학습지 19세기사 8쪽에 니콜라이 1세와 알렉산드르 2세 이 부분을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신다면 앞부분의 러시아사 이 수능 시험에 나올 만한 이 근세 근대 쪽 러시아사의 내용은 다 정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할 이후 그 이후 혁명 이전의 러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배웠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19세기 때부터 러시아에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자본가와 함께 누가 성장한다? 노동자 계급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이 남자를 기억해 둡시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계를 만들자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사상. 그 사회주의 정당을 레닌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정당이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건데 그 다음 러시아의 정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무슨 전쟁? 처음부터 1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지금 우린 혁명 이전의 러시아 정세를 보는 겁니다. 러일 전쟁.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주도권과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서 두 나라가 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을 도와줬던 게 누구예요? 그쵸. 바로 영국과 미국이었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도와줍니다. 특히 영국은 영일 동맹까지 맺어주게 돼요. 이게 나중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영국 편으로 참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튼 이 러일 전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점점 일본은 막 승리를 하는데 이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되고 전쟁의 승기가 일본에게 기울고 러시아에는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열세를 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개판인데 심지어 전쟁에서도 지고 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이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다 못해 일본에까지 밀려야 되냐. 그래서 이 러일 전쟁에서의 열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야 한다. 입헌 정치, 법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차르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러일 전쟁 중이에요. 아직 전쟁은 안 끝났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유리해요? 일본이 유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패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고 일할 사람은 없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이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이 후방에 남겨져 있던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르에게 시위를 하러 간 거야. 근데 우리가 시위라 그러면 막 오늘날처럼 막 구호 내걸고 욕하고 차르 너 제정신이냐? 우리 오빠를, 우리 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다오 전쟁 중지! 막 이런 식의 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는 굉장히 이 동유럽 자체가 그렇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적인 지역입니다. 우리 그 브나로도 운동,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브나로도 운동이 왜 실패했죠? 정작 그 민중들이 거부했어요. 우리는 차르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농촌의 계몽운동에 들어왔던 브나르도 운동을 이끌던 지식인들을 당국에 신고도 하고 그랬잖아. 그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좀 의식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차르를 아버지라 생각을 했어요. 대다수의 러시아 민중들은. 그래서 이 시위도 어떤 식이었냐면 차르의 초상화를 들고 사제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신이시여 하나님 차르 우리 황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차르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면서 우리 아버지 차르 황제 폐하 우리 자식들이 당신의 자비를 구하러 갑니다. 저희가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리니 부디 아버지 차르께서 우리 우매한 민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저희가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빵과 따뜻한 스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진짜 자비를 구하러 간 거야. 세상에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 당시에 대다수의 러시아 민중들이 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차르의 초상화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차르의 자비를 구하러 가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여기에 동원돼서 함께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차르의 대답은 총알이나 먹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시위를 차르의 축복을 기원하고 차르의 자비를 구하는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당시 차르가 이제 니콜라이 2세였어요. 이게 바로 그 끔찍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실망한 거야. 그리고 차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거야. 차르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노동자랑 농민들이 본격적인 파업과 시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힘으로 진압했던 당시 짜르 니콜라이 2세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뒤늦게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내걸었던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두마. 이 두마는 중앙의회를 말합니다. 의회, 말 그대로 국민들의 뜻이 대변되는,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서 구성되는 이 두마라고 하는 중앙의회를 설치할 것이며 그 중앙의회인 두마에게 뭐를
입법권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개혁을 약속합니다. 이게 10월 칙령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실천은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두마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그 전에 알렉산드르 2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세기사에 나오는 그 42번 프린트 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니콜라이 1세가 있었죠. 니콜라이 1세. 1825년부터 1855년까지. 이 니콜라이 2세 때, 니콜라이 1세죠. 이 니콜라이 1세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데카브리스트의 난. 그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던 청년 장교들의 난이었죠.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전쟁?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로 진출하려고 했던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싸우게 돼요. 흑해 진출을 시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 오스만 제국을 도와줘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통일을 위해 프랑스, 이때 나폴레옹 3세였죠. 제2제정. 나폴레옹 3세에 도움이 필요했던 사르데냐 왕국. 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면서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대화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니콜라이 1세가 쌓아놓은 똥, 니콜라이 1세는 크림 전쟁 종전 1년 전에 죽어요. 똥을 질펀하게 싸고 그 똥을 치우기 시작했던 게 알렉산드르 2세였죠. 그죠? 이 알렉산드르 2세 하면은 농노의 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토지를 유상분배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 하는 거고,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만든 게 지방의회예요. 이때는 중앙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드르 2세가 만든 이 지방의회와 니콜라이 1세가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민중들의 반발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었던 이 중앙의회인 두마는 다른 겁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만든 지방의회와 니콜라이 1세가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10월 칙령으로 만든 중앙의회 두마,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알렉산드르 2세는 연해주를 차지하고 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랑 그 청나라 사이를 중재해주고, 그리고 개혁의 힘을 길러서 크림 전쟁에 복수를 합니다. 러시아 티르크 전쟁, 러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은혜 개혁이었던 탄지마트와 미드아드 파샤의 헌법,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다 중단되고 전체정치가 부활하죠. 이걸 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청년 티르크 당이었고 기억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의 지방의회랑 구분해라.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두 가지 약속한 거야. 자, 첫 번째는 뭘 설치해주겠다? 두마. 알렉산드르 2세가 설치했던 지방의회랑은 다른 거예요. 중앙의회인, 국민들의 대표가 활약할 수 있는 이 중앙의회인 두마를 설치하겠다. 말장난 치면 두마를 두마. 두마를 두마! 이거죠. 설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마는 1906년에 설치가 돼요. 실제로 설치됩니다. 1906년에 설치돼요. 두마를 두마!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마에게 뭘 주겠다? 입법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누그러져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고 본격적인 러시아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혁명 이전에는 러일 전쟁과 관련돼 있었다면 이 본격적인 러시아 혁명은 뭐랑 연결돼 있냐? 1차 세계대전과 연결돼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사라예보 사건으로 시작된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7년. 죄송합니다. 전쟁 종결까지 하면 이제 18년이죠. 그리고 이제 19년 때 파리 강화 회의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니까요.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 러시아 혁명은 크게 우리가 두 단계로 구분해야 돼요. 몇 단계? 두 단계. 바로 2월 혁명과 11월 혁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인데, 이게 교과서랑 문제지마다 명칭이 좀 다른 게, 어디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 어디서는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러시아 달력으로 따지면 2월인데 우리가 쓰는 서양식 서유럽 달력인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쓰면 이게 또 11월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달력으로 2월이냐 아니면 3월이냐, 러시아 달력으로 10월이냐, 11월이냐, 그래서 2월 혁명, 3월 혁명, 10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명칭을 섞어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러시아는 어디에 가담했죠? 그쵸.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삼국 협상에 가담해서 삼국 동맹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쌤, 이탈리아는요?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전쟁 터지자마자 삼국 동맹을 벗어나서 협상국에 가담하게 되죠. 협상국에 가담. 이래서 독일, 오스트리아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는 전쟁에 참전하긴 했지만 별다른 힘을 못 써요. 워낙 이제 러시아가 낙후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다가 나라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무리하게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전방과 후방의 구분 없이 참호전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이 총동원되는 참호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잖아요. 참호전. 전쟁이 쉽게 안 끝나.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나라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는 총력전이었어요.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이. 이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물자와 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경제는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민생이 완전히 악화됩니다. 거기다가 전쟁이라도 이기면 좀 국뽕이 차올라서 이걸 견디겠는데 심지어 전쟁에서도 계속 져요. 독일이랑 싸울 때마다 깨져. 심지어 그 독일은 알죠?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 양면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인데 그 독일조차도 제대로 이기질 못하고 있는 거야. 양면전선이 독일도.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는 병사들과 그리고 공장에서 전쟁에 동원되는 물자를 밤낮 없이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나섭니다. 우리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못 해먹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노동자랑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결성하게 돼요. 여러분 소비에트 하면은 소련? 붉은 냄새 빨갱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소비에트는 원래 이게 러시아어로 평의회 혹은 대표자 회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병사 자치회 평의회라고 하는 거야. 노동자 병사 병사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라는 거는 노동자 병사들의 회의체 평의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피 흘리고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노동자랑 병사들이 그들만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전쟁을 중단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뾰트르 대제의 신성한 도시라고 하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병사들의 회의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구호를 내걸었냐? 식량 배급과 전쟁 중지. 이거는 큰 힌트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3월 혁명과 11월 혁명 모두 등장을 합니다. 공통된 주장이에요. 이걸로는 구분이 안 가. 사료를 본설 때. 그러면은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지금 3월 혁명, 2월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죠? 짜르인 니콜라이 2세. 짜르가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능력한 짜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실망하는 거야. 피해 일요일 사건 거기다가 니콜라이 2세의 두마 입학권 두겠다 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리하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나라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꼬라박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무능한 짜르 정권을 섬길 수가 없다. 로마노프 왕조, 그 니콜라이 2세의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건 전제정치 타도. 짜르 물러가라 이거죠. 우린 더 이상 왕을 짜르를 섬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정치 타도가 이 3월 혁명의 시그니처 같은 구호예요. 3월 혁명의 시그니처 구호입니다. 전제정치 타도, 로마노프 왕조 물러가라, 니콜라이 2세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러일 전쟁과 피해 이루일 사건 때부터 거하게 삽질을 해오던 니콜라이 2세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러시아에서 로마노프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왕실을 대신해서 들어서는 게 바로 임시정부예요. 이 임시정부는 자유주의자였던 케렌스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러시아는 평화를 되찾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스텝, 10월 혁명, 11월 혁명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3월 혁명으로 인해서, 2월 혁명, 3월 혁명으로 인해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니콜라이 2세가 쫓겨나고 그리고 자유주의자인 케렌스키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 왜 또 혁명이 일어나나요? 네, 바로 그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짜르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나온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정부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 이 로마노프 왕조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된 다음에 들어섰던 이 케렌스키 사람 이름이에요. 케렌스키의 이 자유주의 정부, 자유주의 중심의 이 임시정부가 여전히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전쟁에 실제로 피 흘리는 병사들이나 공장에서 참호전을 위해 총력전을 위해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 병사들, 이 소비에트의 힘으로 권력을 잡아놓고서는 그 노동자 병사들의 염원인 전쟁 중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전히 계속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얘들아, 동맹은 국가 대 국가와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나 혼자 빠질 수가 없어. 그거는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 혼자서 전쟁에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렌스키 자유주의 정부는 비록 노동자 병사들 소비에트의 힘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1차 세계대전에 영국, 프랑스의 편을 들어서 참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실제 러시아 민중들을 위한 이런 개혁,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노동자랑 병사들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니콜라이 2세의 이 짜르의 전제정치를, 로마노프 왕조를 물리친 거는 이런 결과를 바란 게 아니었어 하고 다시 한번 노동자 병사 평의회 소비에트가 시위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누굴 대상으로 한 거죠? 3월 혁명이 로마노프 왕조 짜르의 전제정치를 타도하자는 거였다면, 이번에 나온 이 10월 혁명, 11월 혁명은 이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임시정부, 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니들 믿고 권력을 줬더니 이딴 식으로 나라 다스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등장했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 드디어 레닌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당 내에서도 다수파를 말해요. 당시 레닌이 사회주의 정당 만들었다고 했잖아. 처음에 여기 기억나죠? 레닌 사회주의 정당. 이 사회주의 정당 안에서 볼셰비키랑 맨셰비키가 있어요. 볼셰비키와 맨셰비키. 볼셰비키는 다수파를 말하고요. 맨셰비키는 소수파를 말하는데, 이때 당연히 어떤 사람이 다수파야? 전쟁 그만하자라고 했던, 사회주의 온전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수파야. 그래서 레닌이 이렇게 전쟁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볼셰비키들을 데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그러니까 노동자와 병사들, 그들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자. 모든 권력을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 소비에트에게,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에게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 민중들에게 권력을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거고, 식량배급이랑 전쟁 중지는 이 3월 혁명과 11월 혁명 공통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식량 배급과 전쟁 중지를 가지고는 3월 혁명과 이 11월 혁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혁명만의 시그니처가 뭐였어? 3월 혁명은 이 로마노프 왕조, 짜르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기 위한 거였잖아. 그래서 전제정치 타도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죠. 그럼 지금 11월 혁명은요? 네. 11월 혁명에서는 요거. 토지균분. 우리 진짜 못 살겠다. 제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라고 하는
11월 혁명만의 시그니처 구호가 바로 토지 균분이에요. 토지 균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월 혁명으로 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짜르의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니콜라이 2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들어온 게 자유주의자 케렌스키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였지만 이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정부는 3월 혁명 이후에도 노동자 병사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1차 세계대전에 계속해서 참전 중이었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실망한 노동자 병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케렌스키 자유주의 정부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이제 전면에 나선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다수파,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다수파인 볼셰비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이 노동자 병사 세력을 규합을 한 거야. 그리고 이때 레닌이 내걸었던 구호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그리고 토지를 나눠주겠다. 내가 당신들의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겠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월 혁명이 이 짜르의 전제정치, 니콜라이 2세와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렸다면 11월 혁명은 이 3월 혁명 결과 들어왔던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정부, 이 3월 혁명 결과 들어선 케렌스키의 자유주의 임시정부를 결국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소비에트 정부가 노동자 병사들이 주인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실화된 거죠.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이 짜르는 죽었지만 니콜라이 2세는 쫓겨나서 죽었지만 그 니콜라이 2세를 따르던 기존의 러시아 왕족들과 귀족들은 이 사회주의 세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혁명 이후에도 러시아는 끊임없는 반혁명 세력들과의 내전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적백 내전입니다. 이제 적이 사회주의, 붉은색 사회주의 세력이고 백이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데는 그 전제 정치, 짜르를 따르는 기존의 구체제 세력이야. 이들 간의 내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국에서 볼 때 자유시 참변 기억나요? 간도 참변 이후에 근거지를 잃은 만주의 독립군들이 적군의 사회주의 세력의 러브콜을 받고 자유시로 이동을 하잖아.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리 독립군을 불러준 이유가 뭐예요? 적백내전에 써먹으려고. 이 짜르를 따르는 백군과의 싸움에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다가 일본의 협박을 받고서 자유시에 온 독립군을 학살하는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게 됐었죠. 자, 아무튼 이게 10월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혁명 이후에 러시아. 혁명에 성공했어요. 자, 레닌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뭐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사회주의 세력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애초에 이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무너진 이유가 뭐야? 전쟁을 계속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레닌도 전쟁을 많이 계속했다가 또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레닌은 반드시 내가 전쟁을 멈춰야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이잖아요.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과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까 제가 1차 세계대전 설명할 때 했던 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야. 그러니까 11월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은 레닌이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엄청 반대했어요, 이거. 왜냐면 러시아가 삼국 합방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영국,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해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걸 맺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사람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토지를 분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합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먹고 살아야 한다. 자본가를 타도하고 생산수단을 우리가 나눠 가자는 거죠. 토지를 분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데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이었잖아. 피해 1.5.1 사건 때부터 1차 세계대전 참전, 3월 혁명, 11월 혁명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급속도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이런 토지 분배랑 주요 산업 국유화 같은 사회주의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사회주의 개혁 공산화에 따라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분배하고 생산수단 국유화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직 이게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니까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서 뭐 토지를 국유화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공산화로 나라에 혼란이 찾아오니까 레닌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개혁을 100% 실현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사람들이 적응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은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 신경제 정책이에요. 레닌 하면 꼭 나오는 신경제 정책. 말 그대로 사회주의 경제에 뭘 끼얹는다?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끼얹는다라는 게 바로 신경제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공산화, 토지 분배랑 주요 산업 국유화 같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이런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섞은 게 바로 신경제 정책 NEP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우리한테 익숙한 소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닌이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레닌이 죽은 다음에 들어온 게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레닌은 스탈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 스탈린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을 펼쳐서 결국 레닌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스탈린은 레닌이 하고 있던 이 신경제 정책을 폐지합니다. 자, 신경제 정책이 뭐라겠죠? 급속한 공산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에다가 뭘 끼얹는 거야?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였죠. 이걸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순수한 사회주의 경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경제 정책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모든 생산 시설을 국유화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 여러분 박정희만 떠올리시지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스탈린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중공업을 육성을 하게 되고 농업 집단화를 통해서 농촌을 재조직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철저하게 공업 중심으로 나아갔어요. 우리 소련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을 굉장히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농업 집단화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런 불균형,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스탈린은 철저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걸 완전히 찍어 눌러요. 그래서 본인을 우상화하는 공포 정치를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들은 저랑 러시아 혁명, 그래서 혁명 이전의 러시아 정세에서 그 전에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러일 전쟁과 피해 일요일 사건, 니콜라이 2세의 개혁 약속, 두마, 그리고 두마의 입법권을 주마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 특히 2월 혁명과 11월 혁명,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 3월 혁명은 전제정치 타도, 짜르의 전제정치를 타도해라, 로마노프 왕조 물러가라 라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 병사들의 이런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결국엔 짜르의 전제정치를 무너뜨리고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니콜라이를 쫓아냈지만, 그 3월 혁명 이후에 들어선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여전히 전쟁에 참여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나서고, 레닌이 이때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했죠?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었다. 얘들 이거 진짜 잘 나와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었다. 브레스트 리터포스크 조약. 그리고 무슨 정책? 신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건 아예 다른 색으로 좀 해줄까? 정말 잘 나옵니다.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인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끼얹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신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게 레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폐지하고 철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로 나가고 본인의 우상화를 통한 독재 정치를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전 1차 세계대전 시기 맞추기로 한다면, 자, 3월혁명, 러시아에서 2월혁명, 3월혁명 터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멕시코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침어만 전보 사건,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에요. 그리고 2월혁명과 11월혁명 사이에 있는 거, 이게 사실 더 잘 나오죠. 이 러시아의 2월혁명과 11월혁명 사이에 결국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침범한 전부 사건에 열받은 미국이 협상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혁명과 그러니까 3월혁명과 11월혁명 사이에 있는 게 미국의 참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3월혁명과 11월혁명 사이에 미국이 참전했다라는 거 이 사이에 들어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되고, 신경제 정책이랑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와있는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